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26화입니다. 이제 11월 녹음인데, 야 11월인데도 말이죠. 무슨 에어컨을 켜고 저희 지금 녹음실도 에어컨을 켰고요. 오늘 버스로 오는 동안 내내 버스 기사분이 에어컨을 트실 정도로 이게 11월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도 매번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김경수 평론가님, 아영님, 그리고 민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11월이 되면서 정말 아카데미 시즌이 슬슬 저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결혼한다 얘기는 드렸는데 신혼여행을 3월 말로 미룰 정도로 말이죠. 제가 아카데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시상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후보에 오를 만한 작품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영화 쪽에서는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첫 번째가 오늘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지금 후보군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영화인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12월 말쯤에 출간이 되기로 결정됐습니다. 12월 말. 네, 12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 그 영화 권력이라는 공저로 쓴 영화 평론집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프리즘 오브라고 영화 잡지가 있어요. 네네네. 매 그 분기마다 그 작품 명작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두고 평론가 10명 가까이에서 그 영화를 분석하는 잡지인데요. 이번에 펄프 픽션을 주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펄프 픽션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 기고를 했습니다. 혹여나 들으시는 분 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 주세요. 펄프 픽션 정말 재밌는 영화죠. 네, 재밌는 영화고 갑자기 일화가 하나 생각나네. 이게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모 영사 기사님께서 네. 그거를 어떻게 짜맞춰가지고 순서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는 그 일화. 네. 그래서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그 얘기를 듣고 와, 그 버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그 일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정말 바쁘게 사시고 계신데 영화 권력은 뭐 어떤 뭐 권력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제목만 권력인가요? 네, 제목만 권력이고 제가 싫은 거는 그 요즘에 아까도 11월 달인데 20도인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후 위기랑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열대화의 시대라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시대 영화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쓴 기후 위기 시대의 영화를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상당히 또 흥미로운 주제군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김민수 평론가님 열심히 글을 쓰고 계시고 지금 거의 글 쓰는 인스타도 보니까 거의 글 쓰는 인생 아니면은 뭐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독됐다고 해야 되나? 네. 글 쓰는 거에 일중독이죠. 워커홀릭. 그래요. 아영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 출근을 앞두고 마지막 백수 생활을 좀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또 이게 고3 수능을 앞둔 고3처럼 마음이 좀 무겁게 놀고 있어요. 무겁게 미뤄둔 영화를 보면서 또 일상 조금 놀고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장은 이제 아영님께서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저희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시간이 돼서 괜찮다 싶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왜냐면은 정말 저희 녹음과도 어쩌면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축하드리고 이거 박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박수 드려야죠. 요즘 얼마나 힘들어. 치프가 정말 힘들어요. 축하드려요. 취업 진짜 힘들죠. 네, 요즘 정말 힘들어. 나도 만약에 여기 또 지금 다니는 곳에 쫓겨나면 나 어디 갈지 몰라.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간에 축하드리고. 자, 그럼 민상님은? 네, 그래서 이제 아영님이 취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유일한 무직으로 남게 됐는데요. 제가 아직 대학생인지라 이제 지난주에 중간고사가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덕질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그 트리플 S에 빠져가지고 거기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밀려뒀던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나왔던 시리즈 같은 것들 몰아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시리즈를 요즘에 좀 몰아보고 있는 게 요즘 안 그래도 베스트 50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 네. 시리즈 네. 베스트 50에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보기에 그런 거 보고 있는데 더 베어를 다 봤어요. 어저께까지 시즌 2를 다 봤는데 확실히 느꼈던 건 이제 보일링 포인트라고 요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셰프들이 나오는 거. 네, 롱테이크로 해가지고 이제 그 거의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네. 그날 저녁 장사 일을 맞아요, 보여주는 맞아요. 건데 이거는 이제 레스토랑을 이제 개업하기 전까지의 과정 담아내는 그런 시리즈물인데 생각보다 왜냐면은 한 에피소드가 30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10부작이에요. 거의 30분 정도인데 그래서 한 번에 몰아보기에 딱 좋더라고요. 네, 몰아보기 좋고 중간에 배우분들이 저는 게스트분들이 이번에 시즌 2에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리비아 콜맨 나오고 뭐 제이미 리 커티스 나오고 무슨 게스트분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지?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간에 정말 이 경영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뭐 식당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요식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요식업계의 위플래시다. 네. 이번에 또 보니까 에미상 이번 연기가 됐지만 에미상 또 후보에도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개 후보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추천드리고 이 작품을 추천드리고요. 뭐 어떤 거 최근에 뭐 보세요? 제가 조금 오타쿠라서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우마무스메 시즌 3가 시작을 해서요. 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전 시즌들을 봤었는데 그 하트스토퍼라는 BL 드라마랑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도 최근 시즌 나와가지고 네, 보고 맞아요. 있고, 맞죠. 네 리겐모티도 이제 보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만화 중에 플루토. 네 맞아요. 플루토. 되게 재밌습니다. 플루토 한 거에도 추천해 주시는 분도 많던데 하트스토퍼가 그 몇 안 되는 넷플릭스 더빙이 되어 있는 드라마예요. 몇 안 되는 정말 더빙이 있었나요? 정말 더빙이 있어요. 몇 안 되는 우리말 더빙 드라마예요.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네. 상해. 뭔 생각이 이런 거 해주셨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좀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그 뭐였지 일본 드라마 중에 그 무라니시 네, 살색의. 네, 그것도 더빙이 되어 있고 놀랍게 그게요? 더빙이 되어 있고 네, 그게요? 하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팔로워들 그것도 일본 드라마인데 그것도 더빙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뭔 생각으로 이런 걸 더빙을 시켰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작품들이 있어요. 더빙은 우리가 저 더빙 팬들이랑 감사한 얘기긴 한데 가끔 보면은 선택의 기준이 뭔가 좀 인기 있는 작품들 위주로 탑10 위주로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재미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넷플릭스에 그런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뭐 해석이 나올지 뭐 어떤 해석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막 해석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방송은 또 아니에요. 네, 참고로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돌탑의 의미는 무엇이고 뭐의 의미는 무엇이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네, 그런 거 싫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방송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로 스포일러가 있다는 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10년 만에 낸 신작입니다. 동명의 요시노 겐자부로의 청소년 소설에서 제목을 빌려온 이 작품은 개봉 전부터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제목과 외가리가 그려진 포스터만 공개한 신비주의 마케팅으로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 가운데 제작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하야오의 은퇴작일지도 모른다는 한간의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야오의 자전적 영화로 지브리 세계관의 정수를 모아둔 영화입니다. 영화는 전쟁 중 어머니를 여의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년 마이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쇼이치는 어머니가 죽은 3년 뒤에 처제인 나오코와 결혼하고 도쿄 근방의 시골로 이사합니다. 미야토는 거기서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외가리를 마주합니다. 외가리가 소년의 주위에 기웃거릴 즈음 임신한 나오코가 실종됩니다. 미야토는 외가리가 나오코를 납치했다고 생각하고 집 인근에 있는 외가리가 사는 미스테리한 성으로 갑니다. 그 성은 미야토의 큰할아버지가 지었다고 알려졌지만 그 정체가 묘연한데요. 성 너머에 있는 이 세계에는 와라와라와 식인 인코세 등 지브리 세계관에서도 보기 힘든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매혹적인 이미지가 쏟아집니다. 다만 난해하다는 이유로 관객과 평단 사이에서 호불호가 제법 갈립니다. 이 영화에는 일본 MZ세대의 아이콘인 배우 스다 마사키와 가수 아이명 등 화려한 성우진이 참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참!
하울의 성우를 담당한 기무라 타카와도 참여했습니다. 에반게리온의 작가 감독도 참여하는 등 초호화 캐스팅이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그대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볼 것인가? 하야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준비 정말 잘하셨고요. 중간에 왜냐면 하야오 감독 이야기 하야오입니다. 에반게리온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안 그래도 그 에반게리온의 이제 디자이너들을 싹 다 데려가가지고 네. A급 디자이너들을 데려가는 바람에 안노가 붕괴해가지고 네. 역정을 했다는. 그래서 저도 그 다카포에서 데려가려고 했었던 사람들 다 여기로 빼가니까 그러니까요. 화냈다는 얘기 듣고 좀 웃겼어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생각이 났고요. 자, 그럼 왠지 저랑 민상님이랑 뭔가 지금 써놓은 거 보면 비슷하게 봤을 것 같고 먼저 아양님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하야오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재미가 없던 작품이었고 이 영화를 약간 어떤 의미를 빼고 오락적인 면에서만 봐도 일단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이나 사실 그 하울을 움직이는 성 같은 거 아니 특히 이제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은 어떤 거기서 보여지는 이물의 존재들 그런 괴물 같은 존재들이 의미하는 바가 확실했거든요.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했고 그게 오히려 하야오 감독의 감독 영화의 매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영화는 담아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하나의 상징물이 의미하는 바도 여러 개여서 그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웠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거 같은데 의견이? 일단은 잠깐만 평론가님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처음 봤을 때 저도 이게 뭐야 하는 느낌으로 봤는데 사실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하야오의 영화 중에 제일 과잉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크리처들이 쏟아지는데 그 크리처들의 그 서브 플롯이라든가 그 크리처들의 담긴 의미 그리고 그 크리처가 관객이 이입할 수 있는 틈을 안 주고 그냥 다음 크리처로 갑자기 다 넘어가 버리니까 하야오처럼 캐릭터 하나하나의 매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그 이미지들은 되게 매혹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하고 그러긴 한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재밌었던 게 장르가 재밌었어요. 분명히 지브리 평소에 하던 거 똑같이 했거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상한 구멍 들어가고 퀘스트 깨면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오즈의 마법사처럼 찍고 했는데 중간에 그 성이 갑자기 운석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호러 작가 중에 한 명인 H.P.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우주적 공포라는 장르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소설이 생각나가지고 하야오가 왜 이런 설정을 넣었지? 분명히 뭔가 괴물 설명하더라도 다 일본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이거 하나는 되게 영미권에서 온 듯한 이질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싶어가지고 저 그거 때문에 이 영화 궁금해졌고 이 영화에 대한 약간의 호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3대1 같은데? 민상이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 영화 정보를 보고서 되게 놀랐던 게 수다마사키랑 아이미용이 있더라고요. 둘 다 이제 일본의 아까 그 김경수 평론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일본 MZ세대의 아이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MZ들한테도 되게 파급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뭔가 이분이 되게 MZ세대에게 무슨 말을 남기시려나 뭐 이런 느낌으로 봤고 그래서 계속 그 다른 친구들의 평을 들어봐도 되게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좀 너무 훈수를 두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저도 계속 훈수를 듣는 것 같고 이게 엄청 저조 영화로 전 봐가지고 정말 운 좋게 혼자서 봤는데 막 뒤에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나 막 이런 느낌도 들고 너무 좀 약간 부담스럽긴 했어요. 근데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럼에도 뭔가 저희 세대에서 뭔가 지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일본의 서브컬처에서 가장 파급력 있고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어떤 감독이 하야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랬던 어떤 하야오의 세계를 좀 모아놓은 좀 혼란스럽더라도 집약해놨다는 점에서 어떤 스필버그나 어떤
스필버그의 최근 영화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스필버그나 이제 그런 감독들이랑은 다르게 성실하게 어떤 자기가 있었던 시대나 그런 어떤 조건들을 성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어떤 비판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비판도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뭔가 좀 정감이 가는 게 뭔가 이제 그 한 50년 장사한 중국집이 폐업한다고 막 할아버지가 손글씨로 써놓은 것 마냥 뭔가 이게 되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되게 시대착오적이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탑이 무너질 때 어떤 그 큰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의할 수 없고 특히 MZ세대로서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뭔가 일단 귀 기울여는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아마 영화가 좋아서기도 하겠지만 하야오나 어떤 지브리 스튜디오하고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많이 배워요. 영화 관련이나 그런 걸 수업 좀 예술 작품 비평할 때 그런 거 수업 들으면 항상 나오는 게 내지적 관점이랑 외지적 관점을 통해서 작품을 바라봐야 한다. 항상 듣던 얘기인데 혹시나 말씀을 드린다면 내지적 관점은 말 그대로 이제 작품의 표현 방식이나 서사 상징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외지적 관점은 작품의 배경이나 만든 사람이나 관람객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로 봤을 때 이 작품 저 처음 보고 나서는 완전히 복잡했어요. 별 4개를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순간 또 별 2개도 있었고 마음속에 별 4개와 별 2개를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뭘 내가 딱 주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그럼 모르겠다. 그냥 그 사이로 가라. 그냥 그 사이로 가서 줬는데 저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은 뭐 미래소년 코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연출 데뷔를 하신 이래로 저는 다 봤어요. 네, 작품 다 보고 나서 느꼈던 건 항상 이제 한 흡을 파셨거든요. 네. 한 흡을 파신 게 반전, 생태 그리고 평화. 그걸 이제 음태를 번복하면서까지 또 이야기를 왜 들려주고 싶으신가에 대한 사실 물음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까지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막 100만이 넘고 막 그러는데 지금 그 영화가 10만 갔나? 20만 갔나? 정말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저도 진짜 거의 아까 민상님처럼 거의 혼자 있는 극장에서 볼 정도로 정말 인지도가 완전히 왜냐면 그때 더 논란이 이것보다 더 심했으니까 네. 제로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치가 떨리는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반전은 또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반전과 좀 다른 의미의 반전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비슷하면서도 결국에는 가해자 국가에서 바라보는 반전이니까 피해자 네. 국가에서 바라보는 반전의 이미지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거기서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로 느꼈어요. 왜냐면 첫 장면부터가 일단은 사이렌 소리잖아요. 네, 맞아요. 공습 경보 당하는 그 장면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 얘도 공습 당하는구나 로 봤을 건데 여기는 완전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막 그런 거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차이가 난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거 있잖아요. 속에서 우러나는 그 약간 그런 마음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이미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시대를 자막에 안 써줘도 관객들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그때겠구나. 네. 그럼 그때가 아니면 언제겠어. 그리고 중간에 1937년이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다 피해를 입은 그거를 다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여기서부터 관객들이 좀 거리를 좀 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아까 호불호에서 불호 쪽에 있으신 분은 여기서부터 이미 첫 장면 사이렌 거기서부터 이 불호 포인트가 쏴졌을 거예요. 그게 아마 대표적인 작품이 반딧문의 묘. 네, 반딧문의 묘에서도 불호를 느끼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100% 여기서부터 느끼셨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법상으로 불가능한 형사 취수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아무튼 처제와의 결혼. 네네 아무튼 그것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뭐야라는 게 듣고 심지어 이걸 감독님이 어떤 의도에서 넣으신 건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관음적으로 바라보는 그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래 그 어렸을 때 충격을 받으라고 아마 그런 거 넣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아무래도 이 주인공이 받았을 그런 충격의 지수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고독이라든지 느꼈을 건데 아마 그거를 이제 영화의 소재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이 작품을 관람하는데 큰 호불호가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반부랑 후반부는 완전히 이 영화는 널뛰기를 하거든요. 전반부는 맞아요. 완전히 이런 전쟁 중의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갑자기 외가리가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서부터가 이제 확 바뀌잖아요. 네. 이 영화의 내용 자체가 그걸 또 이제 어떤 밸런스로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지켜볼 것이냐. 왜냐면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그렇게 얼마 안 걸려요. 네, 맞아요. 처음 발동하는 이제 처음 그 세계로 넘어가는 게 네. 얼마 안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적응이 딱 된단 말이죠. 음. 근데 한 요거는 3분 걸리잖아요. 그렇죠. 초반 진짜 오프닝부터 이제 썰렁한 곳에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견뎌볼 것인가. 그리고 게다가 이게 똑같은 저 느꼈던 게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처럼 이제 이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외가리가 약간 토끼 느낌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네, 맞아요. 그것도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서 전쟁이고 저택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니까 게다가 심지어 옷장을 넘기면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그거를 이 감독님이 무의식적으로 담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다 봤을 거니까. 네. 이것만 봤겠어요. 아까 전에 그 이제 이 중심이 되었을 책만 보셨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왜냐면 뭐 라퓨타 같은 경우도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네, 맞아요. 라퓨타라든지 라퓨타고. 다 이제 어디서 다 과거에 이제 읽으셨을 만한 그런 책들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이거 뭐였지? 그 하야오 씨가 그 대학교에 다닐 시절은 1960년대 그즈음인데 그즈음엔 아직 그 서브컬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생겨났던 시절이래요. 대중문화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 그래서 하야오 씨가 그때 아동문학 서클에서 활동을 했었대요. 정치경제학부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 동화 같은 거를 그때 다 탐독했고 그래서 동화에 관련된 이론도 그때 다 탐독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가 출간하기 직전에 그 지브리에서 한국에 옛날에 하야오가 냈던 독서 에세이 같은 걸 복간해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복간이 되었는데 그게 아마 동화평론집이었어요. 하야오가 쓴. 아마 참고하라고 한국에 다시 내라고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화에 대한 레퍼런스 같은 것들은 아마 본인이 아동문학 서클 시절에 읽었던 모든 동화를 다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질 만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대한 호불호죠. 이런 제국주의에 관해서 그러니까 기사가 이게 언론이 딱 나온 게 첫날 보도가 그거였어요. 첫날 네. 리뷰 중에 연예 매체에서 나왔던 그런 리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제국주의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막 내보낸 거 아니냐. 그 플러스 있었고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전쟁을 반대하는 이야기다. 그래도 네. 이런 거의 VS급으로 완전 VS급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실까요? 저든 그 손희정 평론가께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화를 통해서 은폐한 전쟁의 역사라는 식으로 이제 보신 거를 봤고 다른 데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하야오와 관련해서 또 하야오가 반전주의자이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바람이 분다에서도 사실 어떤 문제는 반전이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분명히 밀리터리 덕후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뭔가 이제 그 앵무새들 캐릭터나 이런 것도 보면 어떤 군국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영화 초반에서도 사실 탱크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약간 거대 사이즈가 아니라 되게 좀 아기자기하게 그런 탱크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군국주의의 기호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야오 본인이 매혹되었었다라는 거를 좀 인정하는 듯한 부분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서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성찰이 아마 이 가해자 입장인 일본인 입장에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좀 공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뭐였지? 그 안노 히데아키하고 그 하야오가 같이 있는 짤방 같은 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 하야오의 다큐멘터리 1장면인데 그 하야오 씨한테 안노 히데아키가 당신 오타쿠입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둘이 같이 비행기 하고 노면서 우리는 오타쿠입니다. 하면서 노는 표정이 맞아요. 그게 하야오 본인의 그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뭐지 무슨 어느 잡지사에 기고를 하나 했었는데 네, 편지처럼 기고를 했는데 뭐 이거 디자인이 잘못됐고 네, 뭐지 아마 항공모함이었나 뭔 전투기였나 아무튼간에 디자인이 뭐 잘못됐다 뭐 이거를 장문으로 쓰셔서 보낸 그게 있거든요. 옛날 맞아요. 80년대 보면 그런 사례가 그-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약간 오타쿠로의 본인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어쨌건 그 전쟁에 부역한 집안의 출신이잖아요. 부르주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부자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런 죄의식 때문에 그런 죄의식과 모순적인 감정들 근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떨쳐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자신의 안에 새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덜어내려고 애쓰는데 매번 실패하는 것 같다. 대중에게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작품에서 특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저는 그 이게 가해자의 죄의식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사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아직 본인이 못 찾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작품을 볼 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초반에 이제 네. 그 도착해가지고 마을에 네. 도착해가지고 가는데 딱 그 일본군들이 이제 거의 출병이죠 거의. 네, 맞아요. 출병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사실을 감독님이 왜 넣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를 왜 넣었지? 그러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 저도 약간 걸리는 장면이 그 펠리컨 한 마리가 이제 죽어가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 한 번에 죽여달라 하면서 우리 일족은 와라바라를 잡아먹기 위해 지옥에 끌려왔다. 이곳 바다엔 뭐 물고기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멀리 가려 했지만 정확하게 이 섬에서 못 벗어났지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계를 일본으로처럼 규정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와라와라를 먹고 불의 소녀 히미는 우리를 불태우지라고 어떤 이 자연의 생존 법칙처럼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처럼 말을 하는데 그런 자기의 반전주의에 대한 제의식을 어떤 자연의 생존 법칙으로 너무 무화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와라와라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와라와라가 이제 이 세계의 영혼이잖아요. 네. 근데 묘하게 생긴 게 픽사에 나왔던 소울에 나왔던 그 맞아요. 친구들. 그 친구들 떠오르고 365 MC 지방이 지방이들. 떠오르고 지방이 가장 닮은 것 같아요. 예, 픽사의 소울의 그 친구들은 이제 강호의 스파크를 이제 몸에 하나씩 네. 이제 얻고 난 다음에 딱 그걸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가잖아요. 얘네들은 뭘 먹고 가네 그래도. 그니까요. 그 와라와라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 뭐 소울이 안 생각날 수가 없긴 하다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연 법칙처럼 묘사한 거는 좀 많이 이 사람이 좀 전쟁 같은 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드러내준 좋은 장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두 번째 질문이 비슷한 건데 난해하다라는 말이 일단은 이게 언론으로부터 처음 파생이 된 건가 아니면 관객들로부터 의해서 처음 파생이 된 건가 잘 모르겠는데 상호작용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같은데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팬들이 난해하다고 하니까 이걸 주승규를 난해하다라고 쓴 건지 하다못해 이거를 사실 보도자료에서도 이렇게 써먹으면 좀 안 되는데 혹시나 해서 보도자료를 검색해봤어요. 근데 보도자료에도 100만이 돌파했었잖아요. 이게 네. 지브리 역대 최단 기간 100만 돌파라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런데 쟤도 써놓고서 밑에다가 호불호가 상당히 갈린다. 무슨 소리야? 지네가 홍보자를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을 자기애들이 왜 쓰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걸 노린 건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많은 영화 유튜버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홍보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난해하다는 말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뭐가 난해한 건가? 난해하는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했죠? 난해하다는 말을 지적할 때 이 작품이 그래도 보실 때 한 번에 좀 들어오셨나요? 한눈에 좀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은 혹시 2번 이상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2번 이상 보신 분이 저는 2번 봤어요. 2번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 볼 때 이해가 안 돼서 2번 보신 거 아니면 다시 봐야겠다. 처음에 봤을 때 재미가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별점을 제대로 확정짓고 싶어서 나는 재미가 없는데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아, 그 의견이 안 간다는 게 옆에 있던 분인가요? 아, 네, 네. 저는 근데 저도 약간 처음 봤을 때 이 영화에 대해서 든 느낌은 그거예요. 이게 혹시 하야오 방식으로 찍은 데이비드 린치의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아닐까. 그냥 1부에 떡밥을 흩뿌려 놓고 2부에다가 그 떡밥을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동화의 어법으로 풀어내는 방식이어가지고 이게 1부의 내용이 제대로 그 이해되지 않으면 2부에서 이렇게 1부가 변주될 때의 그 연결고리를 놓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의 연결고리가 좀 끊겨있기 때문에 난해하다는 인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단편적으로 잘려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잘려져 있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누군가 또 꿈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꿈이냐면은 얘가 이제 머리를 한 대 박았을 때부터, 아, 머리를 자해가 있을 때부터 네. 거기서부터 꿈 아니냐. 빈혈이 와서 이제 그냥 와서. 그때 쓰러졌었잖아요. 그 사이 꿈꾸마 아니냐. 라는 해석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간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이번에 영화제 이번에 토론토 영화제 이게 개막작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직접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영화를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을 알 수 있다. 삶의 단맛, 쓴맛, 사랑과 아름다움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믿을 수 없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그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번 강력한 이제 지지를 이렇게 얻을 것 같은데 아마 할리우드 감독들로부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과연. 저는 약간 난해하다고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쪽 정원에 있는 탑이 중요한 상징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탑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여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탑은 이 세계를 상징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 이 세계는 지브리가 그려낸 세계관을 말하면서도 일본을 말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탑은 메이지 유신전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탑인데 그러면 이 탑은 서양 근대 문물 갑자기 일본에 들이닥친 서양 근대 문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또 일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지브리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 여러 의미들 때문에 관객이 어떤 하나의 해석을 잡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전체를 은유하려는 의도 같은 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근대화 자체가 폭력으로 물들어 있다. 네.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이 성의 기원이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다들? 그렇죠. 그죠. 그 H.P.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를 아까 언급했는데 그 작가의 우주 속의 색채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하늘에서 운석이 어느 자리에 떨어져요, 시골에. 근데 그 운석 주변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운석 주변에 사는 사람이 그 운석이 그 다음날 거기에서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그 주변에 생태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거기 이 세계가 생겨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내용의 소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H.P. 러브크래프트의 우주 속의 색채랑 너무 플롯이 비슷한 거예요. 성의 탄생이.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거는 그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니까 이해하지 말라라는 그 자기만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위에서 탕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닷없이 일어난 전쟁들 그리고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로 가득한 전쟁과 똑같은 모양을 지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이 세계가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전쟁이 이해되지 않듯이 라고 하는 상식을 직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할멈이 설명할 때 탑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탑의 이미지가 좀 원자폭탄처럼 그려져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어떤 인간의 악의가 깃든 과학 기술에 의한 어떤 재난 같은 거를 묘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마 좀 이따 더 얘기하기 좀 외할아버지가 약간 생긴 게 아인슈타인 생기긴 했어요. 네. 맞아요. 머리를 좀 잘 안 감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아인슈타인 헤어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이것도 은융, 이것도 저건가? 저거에서 그냥 은융가? 원자폭탄에 대한 은융가? 오펜하이머랑 그런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것도 논란 작품 그 테넷 생각나는 거예요. 네.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아.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것도 그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게 낫나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건데 그렇다면은 감독님께서 이 세계를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뭔가 말씀해 주신다면은 저는 이 세계 이 관련한 설정들을 보면서 아까 김경수 평론가님께서 데이비드 린치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중간에 그 나치코가 들어가는 산실의 모습이 커튼을 걷고 들어가는 게 되게 트윈픽스에서 그 빨간 방 같은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약간 좀 바람이 불고 이런 좀 혼란스러운 어떤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아까도 뭔가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뒤로 물려져 있는데 이런 것이 되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좀 생각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하루키에게서 어떤 이쪽 세계와 대비되는 저쪽 세계가 어떤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상 좀 대칭적으로 이 현실과 저쪽 세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야오도 어떤 이 모성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둘 나오는데 나치코와 이제 히미가 나오는데 이 둘이 거의 좀 대칭적으로 좀 그려지죠. 그래서 실제로 자매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치코가 이제 한자가 그 여름의 아이라는 뜻인데 이 여름 한자를 나츠라고 읽을 수도 있고 히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좀 감독이 좀 구조를 되게 너무 명확하게 혹은 너무 딱 떨어지게 대칭적으로 좀 그려 놓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명확해서 여기에 어떤 걸 넣어도 사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난해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세계 자체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하야오 본인이 이렇게 창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1부의 재료를 가지고 내가 2부에 이렇게 만들 거야. 너네는 이걸 지브리라고 이해해줘라. 내가 창작하는 방법이고 일부는 현실이고 1부는 현실이고 2부는 환상이다. 그리고 2부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화의 레퍼런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거기 들어가는 구멍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퀘스트 깨야지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 오즈의 마법사 그다음에 그 뭐지 중요한 사람을 누군가 납치해서 성으로 데려간다 이거는 겨울왕국의 모티프가 되기도 한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 그다음에 나니아 연대기 등 이렇게 동화의 레퍼런스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쩌면 2부에서 만든 이 세계는 약간 자기가 동화를 짜깁기 해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브리 영화는 사실 그 동화의 짜깁기거든요. 그렇죠. 모든 장면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오리지널티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쩌면 가장 마지막일 수도 있었던 추억의 많이 같은 작품들 네, 그랬거든요. 옛날 아니면 마루미 나리에티 같은 네 맞아 아리에티. 네, 그런 작품들이 그랬고 사실 김경수 평론가님 왠지 작품을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원작은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원작을 레퍼런스라고 했던 그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아 솔직히 검토를 해보긴 했는데 네. 아니 그 뭐지 이거예요. 그냥 10개의 챕터를 읽었는데 챕터마다 제목이 붙어있고 그다음에 그 뭐지 코페르라는 아이가 그냥 학교 가서 약간의 일탈을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삼촌이 걔한테 편지를 보내요. 얘야 이렇게 살지 마라. 얘야 그 뭐지 세상에서 너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하나의 단자에 불과하단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한다든가 뭐 나폴레옹도 지 잘난 줄 알고 살았다가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군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애니로 만든다니까 사람들이 다들 의아했던 거구나 그 당시에는 처음에 맞아요. 수준이 나왔을 때 아니, 이거는 문답형인데 이러면서 문답형이고 그다음에 또 웃겼던 게 그건데 이게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선물해준 책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은 건데 사실 이게 작품의 내용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건데 사실 계속 하야오는 비행을 하고 질문을 저지르는데 마이토는 대답해줄 삼촌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이 작품을 빌려온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 아영님은 그 이세계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그 이 세계가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의 초기작을 보면은 미래소년 코난에서 천공의 성 라푸타까지의 시기가
보통 미야자키가 생태학적 상상력에 기초해서 그렇죠. 그 일본 열도를 그리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일본의 모습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유럽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이 작품의 이 세계도 약간 감독이 약간 분열하는 자아상을 좀 볼 수 있는 게 하야오는 늘 자기가 전형적인 일본인이다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또 일본의 역사를 혐오하는 모순되고 분열된 자아의식을 가져왔었어요. 그 과거 인터뷰에서 나의 값싼 민족주의는 열등 콤플렉스로 대체되어 일본인 혐오증에 걸린 일본인이 되어갔다. 일본과 일본인과 그 역사를 싫어하고 서유럽과 동유럽 및 러시아의 문물을 동경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이런 일본 부정의 태도가 이 세계를 유럽의 모습으로 그렸던 것 같고 히미의 모습도 역시 약간 유럽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약간 여전히 일본을 부정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날의 앨리스의 그 유명한 사파 닮지 않았나요? 히미가 되게. 네네. 이게 보면은 생각해보면 그거네요.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본격적으로 일본 배경으로 해가지고 했던 영화가 모노노케 이메 이전에 뭐가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없어요. 떠올리는 게 없네요. 떠올려지는 게. 그러니까 지브리 자체에서는 그 이전에도 뭐 계속 만들긴 만났죠. 왜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네. 그러긴 했었지만 감독이 토토로 그래. 토토로 네, 토토로. 말고는 없었네요. 그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가 일본이라고 몇 년이었죠? 했나? 나우시카도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번에 그 저희 잡지식 영상 잡지식인데 감독님 순위 12편을 쫙 그 키노라이츠 지수대로 평점대로 나눈 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나표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이 직접 웨일스까지 가셨잖아요. 네. 웨일스 가지고 사전 작업을 하셨는데 이 웨일스를 간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제 어디인지를 구애받고 싶지 않았대요. 이 영화에 나오는 작품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딱히 이제 구애받고 싶지 않아서 간 곳이 웨일스래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키키도 뭐 스웨덴 가서 네네. 그런 걸로 유명하고요. 그 뭐였지? 전 좀 재밌는 케이스가 붉은 돼지라 생각하는데 음. 붉은 돼지는 분명히 자기 일본 얘긴데 그렇죠. 이탈리아 돌려가지고 추측국 다른 곳에 돌려가지고 얘기한 게 다른 추측국 가고 있는 게 뭐였죠? 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는데 그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아드리아해에서 하잖아요. 일본에서 해야 될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그죠. 그 일본이 어지간히 싫었나 보다. 그래서 사실 바라인 분다가 저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네. 바라인 분은 직접적으로 일본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 발짝 물러선 게 네. 본 네. 감독 스스로였으면 벌써 거기서 정면전을 치르고 난 이제 은퇴한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아니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아니 그 마지막 벌판 정도는 불태웠어야지. 그래서 뭐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꿈 계속 들어오면서 네, 그냥 꿈이었나? 그냥 꿈으로 회피하려고 하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 거예요. 이것도 그랬어요. 이번 작품도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것도 회피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리고 뭐였지? 바람이 분다 얘기하니까 맨날 엄마하고 여자는 아파요. 그죠. 그니까요. 토토로도 그렇고 토토로도 그렇고. 항상 뭐가 아파. 근데 항상 약간 아파. 초기에는 여성들이 아프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 나우시카 얼마나 잘 날아다니고 게임이 그랬는데 아주 싸우고 날라다니잖아. 네. 점점 아프어진 약간 일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저는 그 하야오 관련된 비평집에서 그 논문집에서 본 건데 그 하야오의 어머니가 폐렴을 8년 앓았대요. 근데 거의 결핵. 결핵. 해결을 한 8년 앓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거의 엄마 맨날 죽을 것처럼 묘사하고 죽은 것처럼 묘사하는데 8년 그냥 오래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진짜 오래 사셨다고 했는데 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8년 동안 미야코의 어린 시절 때는 그 폐결핵을 앓으면서 사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머니가 보수주의자였대요. 극우주의자여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랑 맨날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강하고 호방한 여성상이 드러난 게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약한 여성상이 어머니이기도 하대요. 그래가지고 히미야모 나츠코는 어머니의 거의 쌍 얼굴을 그려놓고 두 여성 다 좋아. 그래서 마더 컴플렉스 아닌가. 맞아요. 그 최근에 그 일본에서
오노츠네 히로라는 애니메이션 비평가가 있는데 네. 이 영화를 되게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기는 이 하야오의 이 어떤 취향을 이 하야오의 여성 취향을 정면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네, 맞아요.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비평가님이 마히토 있어 어프레이드라고 네, 보이즈 어프레이드 패러디에서 아, 그쵸. 네, 그 다음에 우노츠네이로 씨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모성의 디스토피아인데 네, 맞아요. 그 책이 아마 어머니에게를 계속 도피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남성들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거든요. 뭐 엄마 찾아 산발리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저는 그 오스카 에이지라고 일본 서브컬처 비평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너무 웃겼어요. 하야오의 여성 캐릭터가 페미니즘인지 마더 컴플렉스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여성 캐릭터를 되게 이상하게 패티시를 가지고 묘사하는데 네. 난 이게 변태스러운데 마더 컴플렉스인지 아니면 진짜 여성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모노노케임에 나오는 두 여성 캐릭터랑 어머니 캐릭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요를 요번에 보면서 하요 아저씨 엄마 너무 좋아한다. 근데 엄마 너무 싫어한다 하면서 이게 나뉜 게 좀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근데 그 그나마 좀 이번 영화에서 섞여 있었던 게 히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맞아요. 이 마이토가 어떤 투사하는 돌아가시기 이전의 엄마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히미가 또 전투미 소녀, 마법 소녀의 네, 일종이죠. 전투미도녀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이가 이제 캐릭터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주인공인 마이토인데 이 마이토가 한자로 풀어보면 참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 마이토가 처음에 처음에 그 결국에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 이제 뭐 이미 다 불타버린 이유고 그래가지고 아마 1년이 지났고 이제 아마 그 사이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네,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딱 봐도 이 친구 사춘기 아이인데 매우 내성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딱 누가 봐도 매우 내성적이고 뭔가 접어온 느낌이었어요. 네. 네, 인프피 약간-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약간 그러니까 약간 NFP 그 끼가 있어. 내가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참 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심지어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야. 네. 여기 아버지 너무 강압적이고 음.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왜냐면은 부잣집 아이들이니까. 네. 남들은 그 글로 가야 되는데 지는 뭐라고 거기서 앞에서 딱 차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패싸움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패싸움 날만해. 왜 지는 뭔데 여기서 왜 지 혼자 걸어가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나가. 근데 거기서 자해를 해. 아. 왜 자해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는 좀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꾀병을 부를까? 깨병을 부릴까? 아니면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었던 걸지도. 새어머니한테. 네, 나츠코한테 안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뱃속에 애가 있다는 걸 이제 네. 아니까 약간 욕망, 욕심,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해서 머리를 딱 맞는 그런 친구인데 아무튼 지금 이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전 마히토가 이렇게 처음에 자해를 했던 게 저도 비슷하게 돌봄을 받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이제 나츠코에 대해서 좀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뭔가 안기고 싶어하고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병문안 갈 때 되게 쭈뼛쭈뼛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내외한다든지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서는 해소가 되고 나츠코를 엄마로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죠. 근데 이제 뭔가 보통 우리가 소년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되게 뭔가 순진하거나 되게 순수한 모습으로 좀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마이토 캐릭터에서 조금 특이했던 지점이 처음에 그 탑속으로 이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 외가리였었나요? 이 마이토한테 아기의 냄새가 난다. 네. 악의를 가지고 있는 냄새가 난다. 라고 했었는데 어떤 마이토가 그 초반에서 그 전학 가서 처음에 보여줬던 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회성이 부족한 행동들 네. 그런 것들도 뭔가 이제 그런 것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뭔가 이후에 성장담인 듯 하면서도 뭔가 이 점 뭔가 이 하야오가 지금 뭔가 늙은 입장에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까지 소년 혹은 소녀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걸 지금 돌아볼 때 뭔가 좀 이전의 것들과 뒤틀려 있는 지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그 도식이 하나 있는데요. 문학비평에서 주로 쓰는 도식이에요. 업둥이와 사생아라는 그 도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계속 새 부모를 찾아다니시는 그런 사람이 사생아인 거예요. 자기 부모는 자기를 낳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쩌면 나츠코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 아빠도 진짜 아빠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 부모를 찾아나서는데 새 부모는 뭐 세상 너는 여기 동화 속의 세계 속에 살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부모한테 모두 버림받은 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토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게 시종일관 무표정이잖아요. 맞아요. 리액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사를 하는데 관객이 이입이 안 돼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객이 이입이 안 되면서도 동시에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찡그리고만 있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 없어요. 약간 1인칭 주인공 시점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관찰자처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물이 좀 뭐였지 하야오 본인의 그거를 투영한 것 같기도 하고 지브리의 전형적인 남성상 같기도 한데 항상 소녀가 주인공이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소녀는 관찰자로 머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소년 캐릭터 치고 제일 뭔가 와닿지가 않은 것 네, 같아요. 성실한 것 같아요. 라퓨타도 그렇고 뭐 라퓨타도 최소한 라퓨타 나오던 그 친구도 그랬고 모노노킴에 나온 그 친구도 그랬고 최소한 자기 밥값은 해요. 최소한 밥값도 일을 하고 열심히 하죠. 심지어 센과치히로에서 하쿠도 그렇다시피 항상 남자는 그 외조를 잘하는 이미지로 나와요. 하다못해 그거는 해. 외조를 하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심지어 그 마이토는 아버지도 되게 좀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돌로 자해를 하고 들어왔을 때 누가 때렸냐고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혼내주겠다고 막 이러는데도 뭔가 마이토가 원하는 돌봄은 어떤 그런 남성적인 방식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그 죄의식 같은 것들을 함부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자 그러면 다음 캐릭터는 외가리.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마이토가 일단 감독님의 자기 반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감독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폭격을 피해서 외조부의 공장 때문에 이제 시골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지내게 된 어린 시절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산실, 나츠코와 만나는 산실에서 이제 둘이 만나는데 그 산실 잠시만요. 그 산실에서 약간 이카리 신지의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그 나츠코는 네가 싫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나츠코를 갈망하는 눈빛에서 이카리 신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 아마 그래 그림 그린 사람 데려왔으니까 여기다 뭔가 들어갔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그림 그린 사람만 데려왔겠어. 아이디어까지 같이 들어갔지. 그리고 저도 솔직히 에반게리온을 떠올리긴 했습니다. 마이토 성에 타라. 네. 마이토 군은 아버지가 미우니 뭐. 그래요. 자 그럼 다음 외가리인데 외가리가 사실은 이 작품이 국내에서나 일본에서나 이렇게 번역될지 지금 미국 공식 그러니까 영어 공식 제목은 더 보이 앤 더 헤런이에요. 그러니까 허런 뭐라 이거 발음 교류를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외가리인데 소년과 외가리인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외가리를 두 번째로 넣어놨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그냥 마이토의 조력자 그 이상 그 이하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그냥 앨리스와 토끼인데 근데 앨리스와 토끼라는 제목을 안 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외가리는 도대체 뭐 어떤 캐릭터라고 보면 될까? 저는 이 외가리 캐릭터 나중에 좀 알게 되고 신기했던 게 아까 제가 그 MG의 아이콘인 후다마사키가 출연한다고 했었는데 후다마사키가 어디 나오지 하고 계속 찾았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는데 이제 외가리가 후다마사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런 후다마사키도 되게 소년 이미지나 좀 엄청 좀
예술 청년 이런 이미지가 있는 배우인데 뭔가 이런 다 늙은 노인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뭔가 좀 언밸런스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외가리 자체도 약간 그 한국에서는 하천 생태계 포식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명이 킹가리라고 네. 그 입에 들어가는 모든 걸 다 주워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뭔가 엄청 큰 거를 삼키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모든 걸 삼켜버리는 게 이 세계에서 수많은 되게 다른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외가리가 조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했던 생각이 되게 좀 하야오 영화 치고도 되게 좀 기괴하다. 그래서 이건 진짜 굿즈는 못 만들겠다라는 외가리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외가리 저 탈 쓰고 그 사람 얼굴 있는 걸로 하면 네. 안 팔릴 것 같긴. 저도 그 생각을. 애들이 이렇게 울겠다. 네. 참고로 이거 스타마사키가 목소리 연기를 했는데 이게 할리우드는 정말 대단한 게 이게 초특급 배우들을 다 섭외를 했어요. 항상 그 성우질 보면은 로버트 패틴슨이 하지 않았어요? 네, 로버트 패틴슨이 했어요. 이거 나중에 아마 넷플릭스에 이게 지브리가 샀으니까 판권을 샀으니까 지브리 판권을 넷플릭스 영어 버전 더빙 같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기해요. 로버트 패틴슨이 외가리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간에 약간 그 캐릭터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위치가 캐시퍼 위치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네. 그 포지션 자체가 예를 들면 모노노케의 힘의 그 남자 그 조력자는 아니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하인이라고 밑에 있는 에보시 밑에 있는 애 있잖아요. 남자 네. 그 네네. 지코모라고 맞을 거야 아마 그 밑에 있는 약간 군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약간 그 위치에 있는 캐릭터인데 저는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센과치히로의 그 목욕탕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공장장 할아버지. 그 공장장 할아버지. 네네. 자세가 좀 꾸부정하시네. 자리가 좀 꾸부정하고 그 다음에 늙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일에 찌들어 있는. 참고로 인데 스즈키 토시오 그때 인터뷰가 국내 인터뷰 말고 이제 국내 이제 KBS 아마 지상파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지상파 이번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무슨 친구와의 우정을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스즈키 토시오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마이토고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가 외가리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애증의 관계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버디물처럼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를.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뭐지? 하야오 담당했던 프로듀서는 항상 그 얘기했을 때요. 나는 하야오의 망상을 막아야 된다. 이번 작품 막는데 실패한 것 같지만. 네, 아무래도. 자, 그럼 이제 와라라는 했고, 그럼 아버지 한번 볼게요. 아버지 성우가 기무라 타쿠야예요. 기무라 타쿠야고 그 기무라 타쿠야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저기 있었죠. 남자 그 네, 하울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게 웃긴 게 영어 더빙도 그때 당시에 하울 목소리가 크리스찬 베일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크리스찬 베일이에요. 이게 뭐 배우 개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또 같은 역할을 맡게 됐어요. 야, 근데 크리스찬 베일의 아버지는 또 뭔 느낌일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자 아버지 얘기를 아까 전에 뭐 말씀을 해주셨긴 한데 뭐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 하야오가 아버지를 좀 미워했대요. 맞아요. 네, 근데 하야오가 그 아버지를 보고 약간 그 성격이 그 좀 기만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그 우리나라 치면 안마방 갔다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다고. 그 엄마도 있었던 시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고 아들이 그게 좀 녹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버지가 약간 외도 같은 걸 자연스럽게 저지른 거를 좀 자기 자랑처럼 얘기했다. 그리고 허풍을 잘 떠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하야오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허풍쟁이의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는 잘 사랑하고 그리고 군수공장을 운영하면서 자기 잘 먹게 잘 자라게 해주고 그러면서 약간 이중적인 감정 같은 게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재밌는 게 하야오의 아버지 상이 항상 있어요. 토토로 가면 항상 대학 교수. 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항상 대학 교수거나 그 공장장이거나 좀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약간 그 모순적인 것이 처음부터 드러나니까 좀
이상했었어요 기분이. 바람의 분다 그때 당시 국내 언론들 네. 데려온 기자간담회 때는 우리 아버지도 전장에 가담을 했지만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비난을 받기보단 그 시대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은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또 그래서 정말 네. 이 하야오가 이 아버지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되게 모순적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어떤 이 마히토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개심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그 뭐 아버지가 이 사람들 다 끌고 마히토 구하러 왔을 때 그 앵무새들이 나와가지고 똥을 막 싸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게 살짝 아버지한테 똥을 싸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적개심을 해소하나? 근데 그러다가도 또 마지막에서는 이 어떤 이 앵무새에 똥이 묻는 게 되게 그 이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왔다는 걸 알려주는 어떤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조금은 적개심을 드러내면서도 조금은 용서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희미 얘기를 할 건데 희미는 이제 이 세계에서 만난 여자아이고요. 그리고 이 알고 보니 다른 시간선에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마이토의 친어머니 히사코였는데 궁금한 건 도대체 여기서 영화에는 안 나왔으니까 영화에 안 나와서 사실 궁금했던 거는 대관절 어떻게 히사코가 희미로 이 세계에 갔을까?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어떻게 갔는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거기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냥 엄마였던 거고. 그리고 희미는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마지막에 되어서 그러니까요. 그걸로 가겠다는데 뭐 그걸 가면 죽어요. 근데 알아. 알아. 그래 가는 것도 뭐야? 이거 약간 그 테넷에서 네 맞아요. 로버트 패틴슨이 아 이거 크리스토퍼 놀란스러운. 네, 나 알아. 아 그거군요.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지 말고 느껴야.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군요. 네. 이해하지 말고 느껴야죠. 그 다음에 전투미 소녀로 들어간 게 좀 재밌었고 전. 약간 전투미 소녀인데 약간 그 나우시카 같은 계열보다는 좀 더 마법 소녀 느낌이잖아요. 네, 그 네, 키키, 맞아요. 키키. 맞아요. 키키. 아 키키 그죠. 예. 나우시카는 막 이제 그 비행기에 매달려 있다가 막 뛰어 올라갈 만큼 코어가 되게 튼튼한데 그쵸. 네. 여기 이제 그 불을 쏴가지고. 힘있는 능력발이죠. 네 그죠 그죠. 아영신 어떻게 보셨나요? 아 그리고 약간 그냥 힌트처럼 주어진 것 같은데 처음에 엄마 마이토의 꿈속의 엄마는 불 속에서 되게 마이토로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불에 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불과 함께 같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희미를 보여줄 때도 불과 함께 등장하는 이미지가 겹쳐져가지고 그 엄마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약간 아 이분이 그냥 엄마겠구나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첫 장면에 진짜 돈을 많이 쓴 것 같지 않나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불타 죽는 거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음. 불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뭐였지?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불로 드러나는 것도 네, 좀 네. 재밌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힘이라는 걸 따졌을 때. 참고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아이명이 맡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캐런 후쿠하라가 맡았는데 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카타나를 맡았었어요. 네, 그랬던 배우고요. 거기도 이제 무술이네요. 네, 같은 계열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츠코 얘기를 해볼게요. 나츠코. 성우는 일본 성우는 키무라 요시노 배우가 맡았고요. 참고로 이제 외국에서는 젠마찬이 맡았어요. 네. 젠마찬 연구 아시겠지만 뭐 이터널스에서 네. 세르시로 등장을 했었죠. 그래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참 논란의 캐릭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사가 너무 많이 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 네. 이게 무슨 제목이 무슨 불륜의 불륜 아니고 뭐 불륜이 아니고 뭐야 이거 이상한 뭔 제목이 무슨 처제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막 제목이 아니 다이나믹해. 나 이렇게 전체 용가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건 전체 용가 내용이 아닌데 이거 기사의 제목만 보면은 여러분 전체 용가입니다. 네. 놀랍게도. 아니 근데 좀 재밌는 게 나츠코가 역대 나온 그 하야오 여성 캐릭터 중에 제일 섬세하게 그려졌어요. 아 맞아요.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것 같아요. 작화를 맞아요. 예쁘게 그려놨어 진짜. 이번 영화 자체 작화가 가장 예뻤던 것 같긴. 왜냐면 이렇게까지 예쁘게 잘 안 그리거든요. 네. 이분 특색이 절대 그렇게 예쁘게 안 그려요. 네. 예쁘다라는 거를 이제 정말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그때 뭔 영화였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때도 네. 아니 왜 할머니를 왜 할머니처럼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 예쁘게 그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심지어 그랬던 맞아요. 분이니까 이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키리코는 유바바랑 닮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선이 주름이 없어. 주름 하나 없을 정도 깔끔해. 네. 또 가뜩이나 이 나치코가 이 거느리고 있는 그 집안의 할멈들이 약간 그 할머니 같지 않고 좀 더 뭔가 인간이 아닌 좀 약간 요괴 네, 같긴. 신체 네. 비율도 그렇고 약간 네. 걸음걸이나 물리 엔진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도 살짝 좀 사람 같지 않게 걸어서 더 음. 뭔가 나치코가 돋보이는 그런 게 있었던 누군가는 것 그 같아요. 할머니들 그 스튜디오 지브리의 무슨 애니메이터들이라고 네. 누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역시 에반게리온 작화 감독의 힘인가? 다음이 이제 제일 어쩌면 이 영화에서 후반 2부에서 제일 이제 메시지를 다 던져주는 큰할아버지인데 참고로 미국에서는 마크 해밀이 맡았습니다. 네. 그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루크 스카이커죠. 네. 아무튼 이 큰할아버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큰할아버지는 참고로 모티브가 된 인물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료인 타카타 이사오 이제 프로듀서죠. 프로듀서인데 이 캐릭터가 사실은 이 캐릭터 만든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쌓아올린 세계 그리고 또 그거를 무너뜨리는 세계, 무너뜨리면서 발생하는 일들, 무너뜨리는 건 도대체 뭔 의미인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둘러싼 수많은 트리비아, 그 13개의 탑이 뭐 지브리의 그렇죠. 13개 작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건 하야오의 반영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야오가 어차피 이 세상 망했으니까 빨리 떠나가라.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난 떠날 건데. 난 떠날 건데. 니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어쨌건 저는 큰 할아버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사물이 그 지구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 자체를 상징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구본을 돌리면서 계속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지구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생태학 이론도 있거든요. 가이아 이론이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아 이론의 상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기후위기도 일어나고 어차피 이 세상의 균형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너네들 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유난히 안 드러나는 모티프 중에 하나가 생태가 좀 안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태라는 모티프를 이 큰할아버지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돌도 어찌 보면은 그 13개 쌓아올리는 돌이나 이런 거 그려놓은 거 보면 네. 소묘예요. 네. 소묘에 나올 만한 그런 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소묘에 나올 법한. 네,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인공적인 돌이란 말이죠. 네. 인공적인 돌을 쌓아올린 것도 좀 이제 그랬고 아무래도 약간 이제 그거를 비용 자신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를 깎았다는 이야기처럼 생각도 들었고 그거 맞아요. 그리고 또 아기에 물들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아기에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는 그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자기는 이제 아기가 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돌들로 이제 네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저는 근데 이미 다 악의적인 이 머리 이거 머리 이거 박은 거 네. 얘기하면서 나는 요거는 이제 악의적인 행동으로 생긴 거라서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는 거는 그러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캐릭터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막 주입시켜왔으니까 그럼 나는 안 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안 만들겠다는 건가? 근데 이때 마이토를 약간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주는 훈수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되게 약간 MZ 세대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시나? 약간 네. 되게 세상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뭔가 빠지고 있는데. 내 성향은 안 차는데 그래도 네가 해야지 뭐 어쩌겠어. 네. 그리고 너네가 이거 맞춰야지 하면서 책임을 부여하는 느낌. 네, 그래서 약간 끝까지
그래서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정답을 기대하고 갔는데 결국 그거를 못 듣고 나와서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할아버지의 오답노트 같은. 다들 그 해봤는데 얘기 잘안 하시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러 왔는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만 남아서 왔다고. 그리고 약간 그 큰할아버지의 저는 이미지를 좀 주목해서 봤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사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이미지랑 또 미래소년 맞아. 코난의 할아버지를 약간 반반 섞은 미래의 그런- 나도 할아버지. 네 그런 느낌이 또 들었었어요. 유일하게 그 섬에서 이제 같이 살던 어린 시절 같이 그죠. 살았는데 아 네네. 네 돌아가셨죠. 네, 2회에서 돌아가셨죠. 나 이거 왜 기억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1, 2회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재능 방송 덕분에 진짜 많이 봤어. 2회는. 네. 아무튼 그 다음 캐릭터를 보면은 키리코가 있는데 이 키리코는 참고로 시바사키 코우가 목소리를 맡았고 할리우드에서는 플로렌스 퓨가 맡았어요. 야, 이거 빵빵해 무슨 송무진이. 그러니까요. 뭐 아니 도대체 거기 무슨 할리우드 A급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못 모아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거의 그 웨스 앤더슨급 캐스팅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줬을 것 같은데도 하겠습니다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많이 안 줄 것 같은데 느낌인데 이 캐릭터를 설명하자면은 일단 뭐 전형적인 뭐랄까요 여성 캐릭터라고 하면 될까요?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에 나왔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당돌하고 네. 저돌적이며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캐릭터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캐릭터가 이제 앵무대와 쿠니무라 준이 맡았고 쿠니무라 준이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하니까 얘기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어마어마한 배우가 맡았어요. 데이브 바티스타. 아니 여기도 바티스타도 그래요. 네. 많이 뭐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니까 이제는 이 캐릭터는 근데 너무 어찌 보면 뻔하죠. 네. 그죠. 이것도 뻔한 캐릭터이긴 해요. 네. 이미 다 사실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이 작품이 와 안 했던 게 여기 나왔던 중간 보스급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들이 다 뭔가 뻔하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 일본군인 거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식인 앵꼬가 계속 그 식인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처음에 그 마이토가 식인 앵꼬한테 납치당해가지고 히미한테 구해지기 전에 있었던 방 같은 거 보면 그 마루타 실험했던 방처럼 생겼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옆에 막 시체 뒹굴고 있고 이거 전체 관람가 맞나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마루타 실험을 저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 딱 진짜 쿠니무라 준이 할 만한 캐릭터네요. 실제로도 실제 영화에서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했을 만한 캐릭터 같네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막 캐릭터들은 막 빡빡하게 했는데 펠리컨들에 대해서 그때 아까 전에도 얘기를 아마 해주셔가지고 뭐 굳이 뭐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만한 것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마지막으로 이제 문 닫는 아마 저희가 지브리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네. 자 문 닫으면서 본인이 어린 시절과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 하나씩 하고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상님부터. 저는 이제 아까도 계속 미래소년 코난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제 인생 첫 애니메이션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약간 세국 정책을 쓰셔가지고 집에 케이블 TV가 안 나와서 이제 지상파랑 EBS만 봤는데 그때 이제 미래소년 코난 이제 그 EBS에서 명화극장으로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 세대한테 미래소년 코난이 일반적인 작품은 아니었지만 또 이제 동시대적으로 제 세대가 뭔가 하야오의 작품을 보면서 자라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번 영화가 뭔가 지금까지 하야오의 작품을 좀 집대성하는 영화라면 저희 세대에게도 이 하야오가 이 꼰대처럼 훈수를 두는 저희 세대에게도 뭔가 한 시절을 좀 닿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래서 작품 외적인 의미가 좀 많이 투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 결국 미래소년 코난. 맞습니다. 어떤 작품? 저도 미래소년 코난 인생 애니메이션이고 약간 하야오 감독님의 여성 감수성에는 좀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생태 감수성에는 그래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제 최애작은 붉은 돼지이긴 하지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돼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본인이 아나키스트 기제를 가지고 있고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생태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하야오의 사상을 이렇게 집약한 정수 같은 작품인데요. 붉은 돼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낭만이 이 폭력적인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나마 긍정하던 시절에 영화여가지고 저는 8살 때 돼지가 되느니 파시스트가 되지라고 이렇게 중얼거린 장면이 있는데 파시스트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 멋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좋아하는 영화가 됐었는데 사실 하울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하울의 그 디자인이 제일 독창적이라 생각을 해요. 하야오 영화 전반에서 다들 센가치히로를 가장 독창적이라 생각하지만 센가치히로가 약간 독창적으로 보이는 거는 약간 우리에게 낯선 일본 문화들 같은 것들이 쏟아져가지고 신토에서 보이는, 그래서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제가 하울에 좀 조금 그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여기에 동서양 문화가 싹 다 조합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울을 움직이는 성의 그 성의 디자인은 그 스팀펑크라고 그쵸. 하는데 그 19세기 그 산업 발전 시기에 그 증기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 모아놓은 그 장르를 스팀펑크라는데 이거랑 일본의 이미지가 너무 잘 합쳐져 있고 유럽의 이미지들 여기저기 가져와가지고 진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다. 그래서 저는 하야오 작품 중에 마스터피스로 남을 것 하야오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어린 시절의 추억은 당연히 미래소년 코난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90년대 이제 MBC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재능 방송 그리고 2000년대 아까 말한 EBS도 다 어떻게 거쳐갔고 최근에 보니까 참고로 올라와 있는 게 티빙이랑 쿠팡 플레이에 그 2020년에 대원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재더빙을 했나 봐요. 몰랐는데. 네, 맞아요. 아예 리마스터링 싹 다 그 이제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다시 재더빙 되어 있는 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주행해 볼까 생각해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보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야 그게 오프닝 때 맨날 이제 오프닝 빠바바 하면서 막 이제 막 지구 멸망하는 거 보이잖아요. 네. 그게 2008년이에요 무려. 와. 벌써 지났어. 난 이게 또 대단한 거야. 벌써 이게 벌써 지나버렸네. 그러니까 생각 놀라운데 아무튼 이 작품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이제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변줄 둬서 모노케이메 하려고 하는 게 모노케이메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원룡공주를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처음 보고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그 아마 최근에 아마 비디오 넷플릭스 공개가 됐을 건데 그 노란문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노란문에서도 이제 다 뭐 나면 막 어디선가 불법으로 뭐 테이프로 뭐 나오고 막 문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청계천인가 어딘가에서 이제 그때 삼촌이 아마 구했었나 봐요. 삼촌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구해가지고 심지어 자막이 또 나와 있어. 우리말 자막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당시 정식 발매도 안 됐는데 90년대 후반에 나왔을 때. 근데 볼 때 충격 먹은 거죠. 이게 갑자기 화살 날아가니까 막 사람 팔다리가 막 날아가고 모가지가 날아가고 이게 전체 용가라고? 나 지금 잘못 봤나? 충격. 네. 저도 붉은 돼지 불법 테이프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불법 테이프로 봐가지고 더 그게 와닿는 것 같아. 저도 맞아요. 나우시카 해적판 그러니까 이게 해적판을 보고 나서 나중에 2003년도에 그때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구나 해서 그때 당시 저 영화감상부 이제 CA가 영화감상부였는데 그때 이제 빌려봤던 기억이 남네요. 또 정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 또 느낌이 또 달라.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는 또 우리말 더빙이 다 돼 있었거든. 친절하게. 와. 그러니까 극장에서 처음 본 하야 영화가 하울이긴 한데 다들 그 이전에 약간 불법으로 불려오기 너무 좋았던. 그렇죠. 왜냐면 이게 문화가 대중문화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들어왔고 순차적으로 들어보니까 약간 순위에 좀 밀려 있었어요 이게. 네 맞아요. 은근히 좀 밀려 있었고 그나마 제때 탔던 게 이제 뭐 센가치히로가 그나마 좀 제때 탔고 거기서부터 탄 거라서 그때 아마 센가치히로가 아마 하울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갖고 있는 지브리 박스오피스 1위일 거고 네. 그 다음이 센가치히로 있고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때가 아마 사실은 하야오 감독에게도 제일 최전성기가 아니었을까? 네, 저도 그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은 과연 있을까? 뭐 하시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네. 네, 다음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에반게리온 작화 감독 뺏어가지면 다시 안노가 그죠. 이만큼 좋은 작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은 이제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게 스튜디오 지브리가 저는 무너지는 과정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이 세계에 닫히면서 스튜디오 지브리도 같이 끝났다. 네. 우리도 맞아요. 끝나버렸는데 우리 어떻게 할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까 매각도 됐잖아요. 이제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매각도 됐고 니온 테레비였죠. 예, 예, 니온 텔레비가 아무래도 그 금요 로드쇼라고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토요일 같은 거 금요일 날 아직도 해요. 밤에 9시.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은 다 넷플릭스 이런 걸로 보는데 누가 그런 걸 지상파에서 딱 정규 시간대에 그런 걸 틀어줘. 근데 거기서 이제 가끔 이제 지브리 하면 또 시청률 또 잘 나와. 저도 오사카 2019년 갔을 때 붉은 돼지 딱 터주는 거예요. 거기서 오. 밤 9시에 야 이거를 지상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다시 돼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걸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팔리겠구나. 조만간 이제 그러면 무한대로 들겠구만 이제 무한대로 그 생각 들었고. 자, 그리고 아들한테는 제발 안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고로 아저씨. 네, 고로 아저씨한테는 이제 좀 떼주시고 왜냐면은 미야자키 감독의 그 사실은 영화 중에 그 대차게 욕 먹었었죠. 그거 개드전기. 개드전기 그리고 또 욕 먹은 게 재작년에 나왔던 3D. 3D. 지브리한테는 3D는 절대 하지 말아라. 네. 지브리가 3D를 굳이 따라할 이유도 없겠지만 왜 따라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고로 아저씨는 지브리 박물관 잘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좋은 분한테 차라리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야 마녀는 전 개인적으로 지브리 역대 최악 작품의 하나로 이제 꽂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을 것 같네요. 아야 마녀.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넷플릭스에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나 또 노장 감독의 또 다른 영화입니다. 플라워 킬링 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